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우리가 인간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들 이제 걱정도 많잖아요. 근데 제 얘기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펭귄 각종과학관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과학관이 어디 있어요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학관이 몇 개쯤 있을까요? 어린 짐작해 보시면요. 100개, 300개, 예. 100개, 300개 다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어림짐작이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관은 등록된 과학관만 14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100개 얘기하신 분은 50만 명당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300개쯤 있으면 한뭐 20만 명당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50개쯤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어디 도서관 좀 가보려면 정독 도서관이니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남산 도서관 가려면 새벽에 가서 줄 서야 되고 150원짜리 표 끊고 그래야 됐잖아요. 근데 독일 가니까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다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지 이런 데서 살고 싶어 그랬습니다. 근데 10년 있다 귀국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더라고요. 다 걸어갈 만한 곳에 과학 도서관이 있어요. 이제는 걸어갈 만한 곳에는 아니지만 자전거 타고 갈 만한 곳에 과학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50개가 되지만 뭐 인구 2만 4천 명의 도시에도 뭐 한두 개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경기에는 별로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 내가 150개의 과학관 가운데 세 군데서 과학관에 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퇴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12년 동안 관장이라고 잘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불편하길래 그냥 제 사무실 이름을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펭귄은 어릴 때부터의 별명이었고 각종 과학관에서 일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과거의 얘기가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서 인터뷰 끝난 다음에 굳이 여기 서서 그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그 잡지에 나가고 나니까 사람 친구들이랑 전화하잖아요. 원래 그래요. 친구들이 모두 나오면 잘 봤어 해놓고 꼭 끝날 때쯤 되면 정말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이 아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에서부터 그 호모 사피엔스까지 쭉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이 호모 에렉투스라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추운 인류는 등장한 이후에 항상 지금보다 더운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보다 추운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이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였거든요. 저들이 드디어 불을 사용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죠. 사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언어, 집단 생활 이런 얘기하는데 다른 동물도 다 사용합니다. 도구 사용도 다 하고 유일한 차이란 건 사실은 불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대략 이때쯤 한 150만 년 전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불을 사용하면서 뇌가 점점 커지게 됐죠. 시간도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휴먼의 비폰은 알겠는데 애프터가 이제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MBC 방송국이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걸 연구시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나가죠. 자, 지금부터 100만 년쯤 지난다면 유니 휴먼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유니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한 개의 종이 된다는 뜻, 인종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과학에서는 레이스, 인종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쫓겨납니다. 과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종밖에 없어서. 그런데 사회적으로 쓰는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런 말마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100만 년쯤 지나면 왜? 다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피가 다 섞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남자들은 눈 툭 튀어나온 강동원 씨 닮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50만 년쯤 되면 서비발리스티안 생존 자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생존자가 뭐냐면 핵전쟁이 나든 환경 재앙 때문에 싹 다 멸종하고 몇몇만 원시인처럼 살아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수가 살아남으면 그 사람은 이 잘생긴 사람 돼야지 다시 수백만 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250만 년쯤은 뉴먼이 된다. 새로운 인류예요. 근데 보면 호모 제노미쿠스 유전공학으로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다시 과학이 발달해서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유전공학 똑똑한 사람 만드는데 똑똑하려면 뇌가 커야 되잖아요. 무작정 크게 하려면 무작정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태어나기 어렵잖아요. 기껏 생각하게 머리를 길쭉하게 하는 거죠. 정말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다 300만 년 지나면 사이보그, 기계 인간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언뜻 받아도 여기 계신 분의 한 40% 정도는 사이보그 같아요. 안경이라고 하는 광학 장치를 하고 있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귀에 보청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과 고관절을 티타늄으로 갖고 있는 분도 많고요. 심장 박동기 달고 있는 분들 많죠. 이미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이보그예요. 그렇게 수백만 년을 기다려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0만 년 지나면 아스트랄이 된다 그래요. 아스트랄은 뭐냐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연구팀에 물리학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음이 분명해요.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잘 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태양. 태양까지 되게 놀라운 답이었어요. 보통은 달, 화성, 수성 이런 거 나옵니다.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8분 19초. 겨울에는 낮에, 여름에는 8분 20초 좀 걸려요.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입니다. 달까지는 1.3초밖에 안 걸려요. 1.3초밖에 안 걸린 달 근처에 가본 사람이 21명이에요. 거기 내려가 본 사람 1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달까지밖에 못 가봤잖아요. 화성, 스페이스X 가자고 하는데 거의 가장 짧을 때도 3분 2초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이렇게 아스트랄이 되려면 어떻게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가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이 걸려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가려면 아마 75만 년을 걸릴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정리였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수백만 년의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6번째 대멸종은 과학자들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쯤 걸려서 완성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을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인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 기껏해야 몇천 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몇백만 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데 기술이 왜 수백만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사이보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데 왜 수백만 년 기다려야 될까? 자, 곡선 생각해 봅시다. y는 ax 이런 곡선으로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좋을까요? 1, 2, 4, 8 이렇게 변하면 사람들은 뭔 걸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어떤 변곡점이 생기고 확 변해버리죠. 근데 변곡점을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변곡점일 땐 자기의 변곡점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너무 빨리 변해서 다음 상을 짐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지수함수적인 변화의 곡선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미 역사의 전례는 많은데 그 역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이 전례를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지구의 인구 증가 곡선이에요. 기원전 10,000년쯤에 그 전에 인구가 400만이었습니다. 거의 안 늘어나요. 쭉 안 늘어다가 어떤 변곡점이 생겨 인구가 확 늘어나요. 이 변곡점이 뭘까요? 1820년쯤 됐습니다.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구 인구는 기껏해야 10억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 방에 40명이 있다고 한다면 5명밖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태어나야 되니까 저하고 앞줄 분들만 태어났죠. 이 산업혁명이 뭐니까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된 겁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기름값이 얼마인데 싸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가 일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일산에서 여기까지 올 때 전철비가 1,700원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석탄과 석유가 없어서 내가 가마를 타고 왔다면 1,700원에 올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돈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서유럽의 GDP를 2000년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예수 시대에는 450달러쯤 됐어요. 낮지 않았어요. 그런데 1820년에는
$1,300쯤 됩니다. 1,800년 동안에 겨우 2.5배 늘어난 거예요. 근데 2000년 때는 $17,000가 넘어요. 단 200년 동안에 14배가 늘어납니다. 앞에 속도를 보고 뒤에 속도를 짐작하면 안 되는 거죠. 컴퓨터에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 써 있잖아요. 컴퓨터 CPU를 만드는 회사가 1968년에 세워졌어요. 10억 개의 칩을 만드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퍼스널 컴퓨터 10억 대 만드는데 35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0억 대를 만드는 건 단 4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80억 명 중에 40억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보통 2년에 한 대씩 바꿔요. 거기에만 들어간 양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인가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에도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속도를 보고 앞에 속도를 보고 뒤에 속도를 짐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변곡점을 알면 우린 금방 돈을 벌겠죠. 이때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런 게 변곡점이었지 않은 거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 경제학과 친구들이 저보다 잘 살지 않더라고요. 한때 주식으로 돈을 번 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요.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유럽의 GDP 성장 곡선이에요. 950년부터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0년부터 1820년까지가 2.5배였잖아요. 평평하게 쭉 가야 되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세로축을 볼까요? 2, 4, 6 끊고 20입니다. 여기가 4층이잖아요. 그죠? 끊지 않았다면 이거 약 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감각은 주로 이런 거예요. 그 역사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회상해 보세요. 주로 시험은 어떤 겁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어떤 거에 뭐 군역제도, 조세제도, 농사책 이름, 축제 이름, 관직 이름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같은 세트장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찍어도 그냥 옷만 바꾸면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 합니다. 근데 이때는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삶의 지혜가 내 삶에 그대로 도움이 됐어요. 왜? 똑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린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살고 있어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커녕 어머니, 아버지의 삶의 지혜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부지런해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줄 알아야 돼, 뭐 잘 때 이빨 닦고 자라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뭐 영원히 필요한 거지만 적어도 직업과 전공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년에 찍히는 사진 수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 그렸어요.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1826년에 찍힌 사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필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2011년에는 3,800억 장의 사진을 찍혔대요. 근데 모든 사진이. 근데 2005년쯤 되니까 모든 사진과 필름 사진이 갈라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05년쯤에 모든 사진과 필름 사진이 갈라질까? 이때 뭐가 생겼죠? CCD 기술,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발견됐습니다. 자, 모든 사진이 다 필름 사진일 때 이때 세계 필름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닥 또는 후지는 한국 시장을 지배했어요. 싸구려였거든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코닥은 2등이었는데 1등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졌습니다. 혹시 아그파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십니까? 세계 시장을 지배했지만 너무 비싸서 우리가 쓰기에는 힘들었었어요. 근데 아그파는 100년 동안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배했어요. 그때 2005년쯤에 중국에서 누가 이런 얘기해요. 회장님, 저기 코닥이라는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저기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때 그 카메라가 80만 화소였거든요. 우리 핸드폰도 1000만 화소가 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장난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선명하게 인쇄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우표 한 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모니터는 제법 크게 보였어요. 왜냐면 모니터 해상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그 카메라는 신문도 못 찍고 책도 못 찍는데 우리가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열심히 필름이나 만드십시다 했어요. 그 말씀하신 지 4년이 되지 않아서 100년 이상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아그파가 파산하고 맙니다. 그리고 코닥이 혼자 나와서 30억 장쯤 만들어 팔다가 너무 작은 숫자예요. 코닥도 2012년에 사라지고 말아요.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변화의 곡선에 올라타느냐 올라타지 않느냐는 어떤 100년 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회사가 살아남냐 살아남지 않느냐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때 과거 이야기했어.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어떤 정치인이 한때 이거를 저기 뭐야 출마 선언문에 써버리는 바람에 내가 몇 년 동안 못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써야겠어요. 미래는 이미 여기 있다요. 잘 봅시다. 무슨 얘기 하려냐면 그 과학자들은 미래학자들을 되게 싫어해요. 미래학자들은 아무 말 잔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30년 뒤에 가서 당신이 30년 전에 이런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책임지세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한다고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미래학자들 되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과학자 탈수고 또 미래학자 편을 들면 과학자들 싫어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방법을 취하는데 딴 걸 봅니다. 자, 당신은 미래에는 주머니에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했어요. 딱 보니까 뭐예요? 폴더폰이네요. 폴더폰을 갖고 있다고 어떤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이 언제면 1963년 4월 18일 신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에요. 8달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을까요? 뭐 하자는 거야? 저 사람들 기술자인데 터무니없이 전화기가 어떻게 주머니를 갖고 다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 전화가 소리가 어떻게 온다는 거야? 막 이렇게 따져봤을 거예요. 또 봅시다. 우리 모두가 포켓 텔레폰을 가지게 된다면 기차를 타러 갈 때도 띠릉띠릉띠릉, 양손을 꽉 차 있어도 띠릉띠릉띠릉, 비가 올 때도 띠릉띠릉, 여보세요 누구세요? 콘서트에서 띠릉띠릉띠릉, 쉿, 아기를 받아야 될 때도 띠릉띠릉띠릉, 결혼식 할 때도 띠릉띠릉띠릉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때 말하냐면 1919년 3월 13일 만화예요. 예. 여기 더 데일리 미러지에 실린 겁니다. 우리 3.1 운동할 때 했어요. 다 돼 있잖아요 지금요. 그 당시에 이것들은 사람들은 만화라고 했을 거예요. 저랑 상관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정문대 이정문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그 만화가 계신데 이분이 1965년에 35년 뒤인 2000년에 세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를 만화로 그렸어요. 한 컷 만화. 다 된 거예요. 태양열을 이용한 지 전파신문, 뭐 인터넷 신문이겠죠. 전기 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소형 TV 전화기, 스마트폰이네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집에서 원격 진료, 집에서 공부하고 오늘의 요리는 제 아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브 켜놓고서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거 똑같아요.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거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이분이 2000년에는 2020년에는 30년 후의 생활을 예상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뻔해요. 다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다 웃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젠 다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35년, 30년 뒤를 예측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 했는데 이번에 되게 실망했거든요. 아니 이걸 못 하신다고 하신 거야? 이게 너무 뻔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에 무뎌지는 거죠. 자,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SF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 작품이 아니라 그 어떤 신문작 그 경제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 그건 단지 매우 골고루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제 과학자로서 미래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있는 일,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미래, 이미 와 있지만 너무 멀리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 내 옆에만 없는 미래 가지고 같이 한번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2002년에 귀국을 했어요. 2002년에 귀국을 해서 2003년에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무슨 설교야?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그 집안이에요. 참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지난주에 숭실대에서 설교하고 그래요. 과학자들 설교하면 되게 좋아요. 뭐 딴 얘기 한다고 하나님 얘기 안 하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랬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후배 신학과 교수가 짜증내더라고요. 형 사람들이 어떻게 100살까지 산다 그래.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려면 앞으로 우리 학교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뭐 그 학교 교수예요. 그 학교 사람인가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1년 동안 100세 시대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내가 100살까지 못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상가집을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89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되게 원통하다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 너무 원통해서 딱 합니다. 90살은 넘어야 그래도 좀 살지 못해 사셨다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90은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 갔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의 환갑잔치 해주는 거였거든요. 누가 환갑잔치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꼭 환갑잔치 해줘야지. 아버지가 환갑되니까 아무도 환갑잔치를 안 해요. 칠순되니까 아무도 칠순잔치 안 하고. 요즘 팔순도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식사하고 말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확 늘어버렸어요. 2013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기는 위를 썼어요. 위를. 조동사용법 잘 알아야 돼요. 이 아기는 120살까지 살 거야 한 거야. 2014년에 태어난 아이는. 여기서 과학자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2015년에 타임지에는 뭐냐 쿠드를 썼어요. 이 애는 142살까지도 살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저도 142살까지 살 것 같기만 한데 확신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은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120살까지 살 거예요. 근데 굳이 2013년생이 아니라 지금 대학생도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120살까지 살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요? 회사 35살쯤 정규직이 됐는데 대기업에서 50살쯤 나가라 그런다면 앞으로 70년 동안 뭐해 먹고 살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경쟁에 스펙 쌓아서 줄을 서라는 건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부터 100등까지는 줄을 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네끼리 스펙을 써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안전망을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은 다 먹고 살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 긴 시간을 어떤 안전망을 만들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20대에서 2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는요. 절대로 부모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게 분명해진 세대예요. 아, 이 헬조선을 탈출해야지 소용없어. 딴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생쯤 되면 훨씬 좋아져요. 인구 분포도 맞게 괜찮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서 그들이 살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딸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빠 독일말 해봐 그런 거예요. 아빠 독일에서 강의도 했다며. 그렇죠. 아빠 독일말로 해봐. 근데 내가 발음이 나쁜지 얘가 못 알아들어요. 시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꺼져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꺼져 나쁜 말이어서. 없어요. 꺼져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했길래 그런 말씀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얼른 사과했어요. 미안. 벌써 있어서 정모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얘랑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30분 이상 전에 가거든요. 가면 강의실이 4층이다. 4층 딱 올라가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그 선생님이 꼭 1층 내려가 교장 선생님이 내려가야 된대요. 대장 선생님이 인사해야 된다고. 다시 1층까지 내려가면 교장 선생님 내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막 설명해야 돼. 그때부터 뜨거운 차 먹고 있으니까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찍 갔는데 올라가진 않고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옛날에 심심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심심이. 정말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얘기했는데 이 안에 욕을 얼마나 하는지 완전 없애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심심이에도 나쁜 말 금지 규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심심이를 저 회사는 그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어요. 알고 봤더니 심심이가 또 우리나라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강남구 민원법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막 민원 신고를 해요.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잘해요. 남아메리카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말로 쭉 하면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이걸 다 해요. 심지어 공항에서도 스페인어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1990년에 가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역사 최고의 체스 챔피언과 그 당시 세계 랭킹 한 30위쯤 되는 딥블루라고 하는 그 슈퍼컴퓨터가 체스 게임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이 이겼습니다. 사람이 이기까지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 다 중계했거든요. 저기서 교수님이 실험하지 말고 다 모여 그랬어요. 이거 보고 구경했어요. 전 체스 못해서 되게 재미없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세계 신문이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거 봐 기계가 사람을 읽을 수는 없지.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져요. 1996년은 사람이 똑똑한 거로 컴퓨터를 이긴 마지막 해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이겨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컴퓨터도 별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말이 잘 쓰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뜬금없이 네이처지에 러닝 커브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곡선 이제 거의 번호가 없다가 휙 올라간 거예요.
어떤 변곡점이 생겨 확 올라가더라. 그 변곡점이 뭘까?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인간 수준의 비디오 게임 퍼포먼스 수행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변곡점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 자기 학습, 기계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전엔 사람들이 다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 혼자 공부해봤더니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인공지능에 대해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11달 후에 2016년 3월이었는데 2016년 2월에는 네이처지에 표지에 실린 게 알파고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단순한 게임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게임까지 오는데 11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알파고를 만든 그 두 벽돌 깨기에서 알파고까지 온 사람이 같은 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리 카스파로프가 역사상 최고의 체스 챔피언이라면 이 사람은 역사상 최연소 체스 챔피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스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바둑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왜 바둑을 하냐면 바둑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게임이야. 만약에 바둑을 가지고 사람을 이긴다 그런다면 인공지능으로서는 최고의 경제에 이른 거지. 바둑으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투자해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나온 날 이세돌 씨에게 전화를 하죠. 야, 한 판 붙자 한 거예요. 그때 이세돌 씨가 뭐라 했냐면 내가 한 판 정도는 져줄 수 있지만 내 판은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다 2016년 3월 9일 날 한 판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과학사의 2016년 3월 9일은 남을 날이야 그랬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 날도 알파고가 계속 이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한 날은 따로 있습니다. 2016년 3월 13일이에요. 이세돌이 이긴 날. 이 날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겨보지 못합니다. 물론 고등학생이 만든 인공지능하고 겨루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류와 최고의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예요. 2016년이요. 벌써 7년 전입니다. 그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막 태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옛날 일이에요. 속도가 엄청 빠르면 2015년 10월에 알파고 판이 등장해서 유럽 챔피언 파누이를 5대 0으로 이겨요. 2016년 3월에는 알파고 리가 등장해서 한국 챔피언 이세돌을 4대 1로 이깁니다. 2017년 5월에는 알파고 마스터가 등장해서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 0으로 이겨요. 근데 알파고 판인 리 마스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배웠어요. 사람이 둔 기본을 다 따라 두는 거예요. 하루에 10,000판씩 두는 거예요. 부지런한 놈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알파고 2017년 10월에 등장한 알파고 제로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요. 바둑의 규칙만 배운 상태에서 스스로 공부합니다. 근데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겨요. 사람을 89대 11로 이긴 게 아니에요.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 0으로 이긴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세돌을 4대 1로 이긴 알파고 리는 100대 0으로 이겨버립니다. 이쯤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더 이상 인공지능과 겨루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친하게 지낼까를 고민하게 되죠. 물론 이거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알파고 갖고. 돈 버는 거 따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겁니다.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아미노산들이 우리 단백질 몸의 작용은 다 효소가 하는데 효소는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하는 거예요. 3차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초록색이 실제 단백질 구조고 파란색은 알파고가 디폴드가 알파고 그 회사 만든 디폴드가 예측한 그 구조예요. 똑같아요. 근데 사람도 이거 해요. 사람도 하니까 생명과학이 발전하고 있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매년 단백질 구조 예측 학술 대회라는 게 있는데 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야지 되니까 전 세계 98개 나라가 참여를 했어요. 43개 나라가 자기 문제를 하나 갖고 와요. 자기 구조를 알고 있는 걸 쭉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술 대회 동안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등은 한 틈에 43개 중에 25개 예측했어요. 근데 2등은 3개밖에 안 돼요. 98등은 0개예요. 이 98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3개밖에 안 나잖아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다 하지만 학술 대회 동안에 이거밖에 못한 거였어요. 1등하고 2등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1등은 사람이 아니라 알파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연구소에서 알파폴드 사면 되는 거예요. 기계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API 주소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거 그러니까 아이디만 받으면 아이디 비밀번호 받아가지고 등록하면 거기다가 아미노산 서열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단백질 구조를 찾아주는 거죠. 전 세계의
생명과학 연구소 순위 확 올라갑니다. 다치. 알파폴드뿐만 아니라 로제타 폴드라고 하는 더 훌륭한 구조 예측 프로그램인데 이건 한국 사람도 같이 만들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 쓰신 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충격적인 업적이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노벨상 수상작을 줘야 된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작을 주자는 거죠. 사람보다 더 많이 단백질 구조를 밝히고 있으니 노벨상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있잖아요. 다미스 하사비스. 이 사람이 딥마인드 사장이에요. 아까 알파폴드, 알파고 다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모든 단백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백질 3차 구조를 밝혀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컴퓨터 검색하면 그냥 다 나오게끔. 어차피 단백질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몇만 개 있는 거잖아요. 다 해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과학 연구를 빨리 하겠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사람들은 이런 단백질 구조나 아니면 바둑 같은 거는 산수니까 내가 잘하겠지. 하지만 예술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딱 봐도 누구 그림이에요? 반 고흐 그림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반 고흐가 이런 유치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무리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반 고흐가 뭐냐면 이건 반 고흐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보고 그린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반 고흐를 배우는데. 이 그림 제 딸이 화가예요. 이걸 이제 보여줬어요. 야,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야. 야, 깔깔깔 웃다. 난 대단하다고 보여줬는데 딸은 뭐냐면 이게 뭐 그런 거죠. 아빠 포토샵 써봤잖아. 포토샵에 보면 다양한 필터 있지. 이게 반 고흐 필터네. 이게 뭐 어쩌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근데 좀 달라졌어요. 몇 년 후에 사진을 갖다가 인공지능에 보여주면서 너 렘브란트처럼 그려봐 이렇게 그래요. 뭉크처럼 그려봐 이렇게 그리고 고흐처럼 그려봐 이렇게 그려요. 고흐 한 명을 학습할 때 여러 해가 걸렸지만 한 화가 학습이 끝나니까 나머지 화가 학습은 금방 하는 거예요. 고흐는 렘브란트처럼 못 그리고 렘브란트는 뭉크처럼 못 그리고 뭉크는 고흐처럼 못 그리고 얘는 다 해요. 한때 이 그림은 약 90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고흐의 팬이면 고흐 그림 하나 갖고 있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팔아도 고흐 그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인데 고흐가 그렸음직한 그림? 900만 원 정도면 뭔가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다음 한 3년 전은요. 이가 10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팔지 않아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한때 로봇 화가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2018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했어요. 무슨 예측을 했냐면 2023년이 되면 딱 지금이잖아요. 2023년이 되면 로봇 화가 경진대회를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해서 할 거다. 경진대회를 할 거 생각했어요. 이 당시 말이 1등한 건데요. 폴 세잔 그림을 갖다가 더 다시 재해석해서 그렸어요. 이 정도면 이거 저기 테크닉을 치면 예고도 가요. 후 소리 시끄러요. 이게 태국의 카세삭 대학 학생들이 이거 아예 꺼줄 수도 없네. 태국의 카세삭 대학 학생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소리 꺼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의 그림을 다양한 기법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태국의 카세삭 대학 넘길게. 태국의 카세삭 대학 학생들을 태국 카세삭 대학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어본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의 인공지능학과, 로봇학과가 아니라 그냥 동아리예요.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서 이 정도의 로봇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2025년 되면 우리나라도 고등학생 대상을 할 수 있겠네. 물론 이게 세계 최고의 친구들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나 다 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되게 후회하는 건데요. 로봇 국립과천과학관에 로봇 인공지능 화가를 전시물을 만들었어요. 딱 사진 찍으면 원하는 화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 해는요 이게 줄 섰어요.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은 아무도 안 사요. 지나가 버려요. 돈 많이 들었거든요. 왜? 자기 스마트폰을 다 할 수 있는 게 돼버렸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5억 원에 팔려요. 사람들은 알아요. 인공지능이 그림인데 멋있으면 사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 예술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술적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미적 능력도 학습 결과물이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은 더 심각한 거 있잖아요. 말로 글자를 입력하니 그림을 뚝딱 해요. 내가 하도 자료를 예전에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최근 걸 못 넣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명령을 줬을까요?
미래의 아파트야. 미래의 아파트인데 유럽풍으로 내정인 한 가운데 정원이 있는 아파트인데 친환경 아파트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는 장면으로 그려줘. 했더니 한 30초 있으면 이런 아파트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대사만 주고선 프랑스의 느와르풍으로 만화를 그려줘요. 그밖에 그려줍니다. 한 30초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줘.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손가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미스터리예요. 왜 인공지능은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그릴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많이 그려요. 그래서 꼭 손가락 5개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예술사 하시는 분들은 이 컵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이 컵은 1970년대 잔인데 예수님의 잔이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맞춰 고쳐주는 거. 이게 다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이런 거에 계획. 이미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인공지능 구글 보면 다 텍스트들이 있고 거기에다 이미지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학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르네 마그리트 화풍으로 그린 아보카도 얼굴을 한 남자를 그려보면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되게 다 이제 미드저니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혹시 미드저니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미드저니 하려다가 미드저니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GPT의 달리 3가 겠잖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오늘 보여주려다 보면 공룡 많이 하거든요. 야 이걸로 내 공룡 영화도 만들겠다 싶은 만큼 20초면 드디어 그림을 뭐든 멋진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거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스코 AI인데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는 여우를 그려줬더니 정말 여우를 그려주든지 여우처럼 생긴 예쁜 여우를 그려주든지 또 다른 그림이 뭐냐면 여자 배우가 타이핑을 치는 것을 그려주기도 해요. 만화풍이잖아요. 이건 더 재밌는 건데 올해 구천 국제 만화대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꼬마아이들이 그림을 막 그려요. 모니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너가 그리고 싶은 게 이런 거잖아. 너 손재주가 없잖아. 네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순식간에 2초에 2초 이렇게 해줍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맛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투닝 매직 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tuning.io 해가지고 물론 가입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에는 안 되고 웹에서만 가능해요. 해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말로 설명하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개의 항목들을 찍게 해줘요. 항목들을 골라서 그려주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달리 이런 거 쓰려면 말을 잘 해야지 잘 그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그 현직 지휘자 친구에게 이 음악을 들렸어요. 야, 이 음악에 있잖아 작곡가하고 공명을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작곡가는 바흐네. 어떻게 알아? 야, 설명하면 네가 아니? 막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명은 뭐야? 공명은 내가 모르겠지만 바흐는 분명해. 바쁘니까 끊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배인 또 현직 지휘자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후배에게. 인수 이거 공명이 작곡가고 누구야? 바흐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화성하고 설명하는데 역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공명은 뭐예요? 그랬더니 공명은 자기도 모르겠지만 바흐는 분명하니까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 지휘자를 깜짝히 속였죠. 저는 알고 있었죠. 지휘자가 누구냐면 딥바흐였어요. 딥바흐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요. 2016년 12월 얘기예요. 지금도 이러고 있을까요? 7년 전이잖아요. 몇 소절 주고서 이거 바흐처럼 풍으로, 이거 모차르트 풍으로, 이거 베토벤 풍으로 해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도 왜 그런 회사 있잖아요. 작곡가 회사들이 있어요. 그 사장님 작곡가 딱 해주면 나머지 새끼 작곡들이 나머지 쫙 작곡해주고 있죠. 편곡도 해주고. 그 많은 그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뭘 먹고 사냐면 주로 게임 음악 갖고 삽니다. 왜 게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표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2마디짜리 3마디짜리 엄청나게 많이 작곡을 해야 돼요. 돈도 잘 벌어요. 누가 한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누가요? 이런 친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켄과 브래드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 챔피언들이
왓슨이란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왓슨은 퀴즈의 정답을 가려내기 위해 4단계의 연산 과정을 거친다. 구문을 분석해 단어의 품사 뜻을 파악하고 의미를 분석한 뒤 정답을 추론하고 답안을 작성한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뭐냐면 논리, 지식, 유머가 필요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누가 이겼을까? 무승부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이 했잖아요. 한 사람은 컴퓨터에게 비겼고 한 사람은 컴퓨터에게 졌습니다. 논리, 지식, 유머가 풀어낸 문제도 컴퓨터 사람에게 처음부터 1승 1무로 이겨버린 거예요. 첫날.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은 그 아나운서랑 오랫동안 같이 게임을 했거든요. 답을 안다고 버저를 누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제출이 끝나야 누를 수가 있는데 왓슨이 난 안다고 탁 눌렀다가 기회를 잃었어요. 뒤에 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더니 사람들은 눌러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첫날은 무승부였고 그 다음날은 완벽하게 이겨버렸는데 도대체 이걸 미국은 왜 했냐. 엄청난 돈을 주고 전 세계 중개해서 우리나라 빼고요. 이거예요. 병원에 곧 닥터 왓슨이 올 것이다. 로봇 의사를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맡기겠습니다 했는데요. 첫 해 매출이 1조가 넘었습니다. 첫 해의 매출의 1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뭐냐면 다 순이익이에요. 왜? 이건 기계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디만 파는 거예요. 아이디 팔면 자기가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잖아요. 물건이 하나도 안 가요. 어차피 인터넷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뭐냐면 얘가 사람이나 인공지 왓슨이나 진단이 똑같아요. 무슨 암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거 수술합시다. 당장 하는데 인공지능은 수술하기 전에 방사능치료를 먼저 해야겠는데요 하잖아요. 이때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전 세계적 평균적으로요. 의외로 인공지능을 더 많이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알파고의 세례를 받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압도적으로 알파고를 선택했어요. 왓슨을 선택한 거예요. 인공지능을. 그러면서 순식간에 12개의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넓혀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영어로만 계속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의사도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문진을. 그다음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마 웬만한 병원엔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회사들이 있어요. 되게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였어요. 방사선 의학이었어요. MRI 찍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MRI 찍었어요. 미국의 의사들 MRI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판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클라우드에 올려두면 인도 의사들이 보고서 이게 무슨 병이네요 해주면 그 다음날 미국에서 이걸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애트리에 가장 큰 연구소인데 거기에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니 지금도 어차피 사진을 찍으면 옛날 사진 죽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병명을 아니까 그리고 비교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왜 사람이 비교해? 이걸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새로 온 사진을 인공지능이 비교해가지고 찾아내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무슨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거죠. 이게 가장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훨씬 빨리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도 들어와 있어가지고 더 판독 정확도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진단보고 의사와의 독을 도우면 안 된다 그러대요. 의사에 맞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못 벌고 골칫덩이 됐다. 왓슨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왓슨은 이제 안 해요 이거. 왓슨이 몰락이 아니라 왓슨은 기술 다 팔아먹었어요. 왜? 우린 이거 돈 벌 만큼 다 벌었거든요. 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우리나라처럼 딴 데 가서 후속 연구들이 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딴 거 하게 돼요. 원래 치고 나가는 회사들은 그렇잖아요. 그 계속하지 않죠. 팔고 또 딴 거 합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의대가 문제예요. 의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의사 면허가 될 때요. 의사 면허가 4만 번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일제 강점기부터 1989년까지 우리나라가 의사가 4만 얼마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2017년에는 활동하는 의사가 12만 명이에요. 6년 전이잖아요. 지금 몇 명 될 것 같아요. 1년에 3천 명의 의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의사일 때는 수백 명의 의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3천 명의 의사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1,000명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의사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직업이에요. 내 의사하지 말라는 게 의사가 되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의사가 되는 이유가 지금의 40대, 50대 의사처럼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의사가 된다면 대개 여러분은 나중에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의사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직업에서 여러분이 의사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되는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도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이미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의사들은 어느 순간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해 주긴 순간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왓슨은 대학에도 등장해서 비정규직 교수의 일들을 막 빼앗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되게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미국의 조지아텍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 공대에서 인공지능 교수가 조수들을 고용해서 온라인으로만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강의하게 했어요. 만나지 못하고. 강의가 끝난 뒤에 조수 평가를 하는데 그때 질 왓슨이라고 하는 백인 여성이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웃스탠딩 티칭 어시스턴트 선택된 질 왓슨이 이 사람이 백인 여성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던 거예요. 왓슨 컴퓨터였던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부끄러운 토론한 적이 있어요. 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인공지능 판사가 올까 이런 토론했죠. 2016년이었어요. 그때 결론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주 대법원 판사가 사람 대신 인공지능을 배심원으로 세워놓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에 맡깁니까? 반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적어도 인공지능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없을 거 아니야. 적어도 인공지능은 인종차별은 없을 거 아니야. 오히려 괜찮은데라고 했어요. 물론 큰 오산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공지능도 동부나 서부처럼 외국인이 많고 진보적인 곳에서는 얘가 판결을 할 때 저기 없어요. 인종차별 안 해요. 근데 텍사스 같이 중부 있잖아요. 백인들 많은데 인종차별합니다. 가끔가다 신문에 그런 게 나와요. 아니 인공지능이 욕을 막 하네요. 막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왜 욕을 할까요? 그 지역의 중학생들이 욕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옛날에 심심이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했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욕을? 중학생들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것들을 학습해서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이 로펌에 들어와서 판결은 하지 않지만 로펌에 들어가서 조수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안심했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한국말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인공지능이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야 우리 잠깐 안심이겠군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벌써 인공지능이 한국말 공부가 끝났어요. 당연하죠. 금방 한국말 뭐 어렵다고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회사에 들어와 있는데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보험회사 들어와 있어요. 에브릴 이런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막 욕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경고할 수도 없잖아요. 서울시 같으면 신고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버튼 누르면 이제는 딱 대신 인공지능이 대신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사람이 상담사가 그만두면 상담사를 채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요. 이 왓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 되게 싸게 유지 보수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러분 요즘 저거 안 하잖아요. 회의록 작성. 네이버 무료 버전도요. 5명까지는 스피커 켜두면요. 5명을 A, B, C, D, E로 구분해서 다 목소리 구분해서 기록해줘요. 심지어 유료 버전은요. 요약도 해줍니다. 사람들은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회의록 작성을 안 해요. 근데 끝나고 자기 자리 딱 오면 회의록이 딱 오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지? 다 이런 거 인공지능이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공지능이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게임에서도 퀴즈 게임에서 1등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예요? 사투리까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등장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거예요. GPT예요.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 달에 GPT-3 지금 챗GPT 3.5고 GPT-3가 등장했는데 철학자들을 다 자기 집에 앉혀놓고 자 인터넷으로 토론을 할 거예요. 누구랑 토론을 할 거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데니얼 데닛. 이분 데니얼 데닛하고 되게 유명한 과학 철학자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 책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토론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끝나고 이 사람들 뭐라 했냐면 감상스 오늘 데니 했더니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데니시 나한테 내 말을 동감을 해줬어요.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상대방은 데니얼 데니시 아니라 누구였어요? 챗 GPT였던 거예요. GPT-3였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
대상이 철학이었거든. 철학 나는 관심 없는 거였잖아. 철학자들이 얘기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작년 11월 말 12월 쯤부터 챗GPT가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정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중력파를 발견한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젊은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쓰는 거예요. 야, 블랙홀에 대해서 시를 한 서 써줘. 20초 후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Rice, dice, sound, yard, light, might, force, course, dream, glimpse, fate, wait. 완벽한 라임을 가진 시를 써줘요. 시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요. 거기다 뭐뭐에 관한 그 코딩을 해줘 그런 거예요. 코딩 해주면 어떻게 나중에 얘는 항복, 얘는 이제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계산해주면 대략 코드를 빼서 이제 긁어다 붙이면 될 일이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만 그럴까? 저런 게 동갑인 과학자들도 앞으로 프로그램은 이 챗GPT를 시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제 이제 사위가 예비사위가 대기업의 프로그래머예요. 물어봤어요. 야,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시니어들은 괜찮은데 주니어들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는 잡지사에 프로그래머가 3명인데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고참, 그다음에 사수, 부사수, 신참이 있는데 신참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사장님은 뭐라 그래요? 빨리 신참 빨리 뽑아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두 사람이 아예 안 뽑아도 돼요. 그냥 챗GPT 갖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사람 뽑지 말고 저 월급 10%더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회사님 뽑았어요. 왜? 이 윗사람이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윗사람이 나가면 윗사람 일도 챗GPT에 맡기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예비사회가 한 얘기 똑같은 거예요. 시니어들은 정말 좋아졌다. 왜? 주니어들을 막 가르치고 할 일 없이 주니어가 할 일을 얘가 다 해버리니까. 근데 주니어들은 잘못하면 자기 일이 없어질 것 같다. 그 너는 어떨 거냐? 자기 시니어와 주니어 중간이어서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이 시간이 다 지나고는 다 잘하겠지만 첫 세대잖아요. 지금 GPT를 처음 쓰던 지금 대학교 교수를 다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못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 이제 직장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얘가요, 변호사 시험도 통과를 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는 아예 GPT를 갖다가 저자로 등록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지금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구글 검색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구글을 일단 쓰진 않잖아요. 이건 도구다 도구. 도구니까 여기다 GPT니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GPT를 씁니다. 제가 1991년에 숙제 로봇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이건 숙제를 싫어하는 수영에게 굉장한 선물이다. 숙제 로봇이야. 이 로봇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간단한 말도 대답할 줄 안단다. 이 세상에는 숙제는 모두 입력해 두었단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숙제를 하는 거야. 주요 부분 외에는 플러스 되어 있어 무게도 가볍지. 얘는 숙제로서 플러스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GPT는 뭐예요? 플라스틱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올해만 해도 교수들이 되게 바보 같은 판단을 많이 했어요. 이 챗GPT를 못 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못 쓰게 하고 수업하고 시험을 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챗GPT에 대해서 우려하는 교육들 많은 게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과제를 챗GPT로 해야 될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내 생각은 완전 반대다. 오히려 모든 가능한 툴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고 권장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다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글 쓰면 안 되나요? 제가 옛날에 친구 노트를 베끼잖아요. 친구 노트를 복사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냈어요. 넌 공부를 무슨 그딴 식으로 하니? 수업을 못 갔던 친구 노트를 베꼈어야지 그걸 왜 복사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복사하는 게 나쁜 거였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챗GPT 사용하도 마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힘들어지긴 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키면 장됐어요. 왼쪽에는 챗GPT 4.0을 켜요. 돈 내고 씁니다. 제가 1년에 $500까지 쓸 마음이 있었는데 1년에 $240밖에 안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반밖에 안 해요. 오른쪽에는 딥L이라는 걸 켜놔요. 딥L이 뭐냐면 번역기예요. 정말 뛰어난 번역기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가예요. 번역가. 동시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틀어놓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 더 빠르면 더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처음에 장난해봤어요. 일단 한글을 쳐요. 한글로 친 거를 스페인어로 옮겨봤어요. 이 스페인어를 다시 이번에는 독일어로 옮겼어요. 독일어를 이번에는 불어로 옮기고
그것을 다시 뭐로 옮겼어요? 그리스어 옮긴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한국말로 옮겼어요. 똑같은 말 나와요. 돌고 돌고 돌아서. 심지어 좀 긴 거 하잖아요. 더 좋아지기도 해요. 옛날에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있어요. 구글 번역기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백조가 헤엄을 친다를 영어로 번역해. 그러면 우리가 뭐 쓰면 수원 스위임스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 숫자 100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이 엉터리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잘 썼어요. 저는 주로 어떻게 썼냐면 한글 컬럼을 써요. 그걸 신문사 한글로 보낼 거지만 그걸 구글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하겠어요. 잘 번역합니다. 근데 한 문단이 완전히 틀어져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 엉망진창이 됐을까? 내 한국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은 주어도 빼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구글이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말을 고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출판사가 애들 책을 번역해달라고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그냥 디벨로 하라고. 네가 나한테 보내던데 디벨로 할 거거든. 그냥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옛날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정재승 교수하고 번역가들하고 막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좋은 거 나오기 전에 인공지능이 번역을 할까 말까. 그때 뭐 서로 막 싸웠는데 나중에 정재승 교수 딱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런데 번역기는 한 80점쯤 잘해. 80점쯤 할 수 있어. 근데 공짜야. 그럼 누굴 쓸까? 5천만 원 주고 100점짜리 쓸까? 공짜로 80점짜리 쓸까? 공짜로 8점 쓰고 내가 고치면 되잖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잘 써먹은 예가 이거였어요. 제가 저는 올해 2월 달에 퇴임하고 3월 달에 저 미국에 저길 갔어요. 외계인 대회. 외계인을 칭송하는 외계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한 4천 명이 모인 대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닉 포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트라비스 테일러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토리에는 맨날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갑자기 인터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GPT 써보셨어요. GPT 통해 가지고 야 트라비스 테일러가 누구야? 쫙 물어봅니다. 이 사람 설명해줘요. 좋은 번역기예요. 좋은 검색기예요. 저 구글에서도 검색을 할 때 검색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검색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좋은 키워드를 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사이트를 찾아줘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이트를 찾아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지가 열어보고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챗GPT가 뭐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검색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는 그래. 내가 그 사람이랑 트라비스랑 15분 동안 인터뷰할 거야. 근데 어떤 걸 물어보는 게 좋겠어. 근데 계속 재주면 계속 바꿔요. 나도. 난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딱 괜찮은 게 나옵니다. 나중에 왜 사진 찍었을까? 이게 거기에 매니저예요. 히스토리 채널에. 내 인터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터뷰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저 아시아에 와서 너무 재밌는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서로 좋아가지고 기념사진 찍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장하준 교수라고 아시나요? 캠브리지에 있다가 지금 런던에 가시는 그분하고 프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어요. 가서 저는 그분에게 생물학을 가르쳐주고 그분은 저에게 경제학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찍은 거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이분이 올해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내가지고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고서 도시마다 토크쇼를 하는데 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유를 한번 보래요. 자, 나 경제학 좀 모르잖아요. 책은 재밌게 읽었죠. 모르겠어요. 또 써봤어요. 장하준. 너 장하준 알아? 너 장하준 설명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책이죠. 심지어 explains인데 오타를 내도 알아서 잘 도와줘요. 이 사람 어떻게 평가할 때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떤 2시간 동안 토크쇼를 할 건데 뭘 또 물어보는 게 좋을까 쫙 대답해주면 물어보지만 끊임없이 바꾸죠. 그 질문에 마음에 안 들고 어떻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정보가 제일 재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자, 그 인공지능이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할 때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첫인상은 아주 훌륭한 도우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소설 한 편을 쓰려면 생각보다 쓸 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이나 지방의 한 도시를 묘사할 때 따져봐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재를 AI에게 시킬 수 있어요. 오히려 작가는 오로지 창작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작가 중에 김탁환 작가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랑과 혁명 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인공지능 안 써요.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맨날 취재 다녀요. 맨날 가면 저한테 어딘가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예요? 어디 군산 어떤 앞바다를 3일째 걷고 있어요. 왜요? 여기 취재, 이 풍경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 나쁠 때,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한낮에. 근데 그걸 누가 했을 때, 요 젊은 작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맡길 거예요. 저 군산에 무슨 해안인데 1930년대 배경이. 근데 해가 뜰 때야, 해가 뜨려고 있고 날씨가 구름이 약간 있을 때야. 이때가 어떤 상태인지 묘사해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죠. 진짜 기자가 근데 오랫동안 취재하고 체크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담대하게 대담에 해석하기 익숙한 기자.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는 AI 시대에서 위상이 높아질 텐데 그냥 단순 짜집기 하는 기자는 사라질 것이다. 저것들은 아까 프로그래머도 시니어들은 일하기 정말 좋아질 텐데 주니어들은 힘들어질 거랑 똑같은 이야기들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를 한 편 써줘. 봄날에 어울리 시를 한 편 써줘. 누가 시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계속 얘기해요. 계속 조금 더 다른 요구들을 해나가고 거기에 비춰서 바꿔나갑니다. 자, 인공지능이 많이 왔는데요. 막 바뀌었어요. 시대가. 언어 이 생성 인공지능도 언어적인가 비언어적인 거 있잖아요. 언어적인 거 챗GPT, 바드, 디벨, 음성 문자 이거 다 고점에 이르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냥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거예요. 아까 어떻게 보면 디벨 챗GPT 강의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의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네이버 검색을 강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언어적인 거죠. 그림, 동영상, 소리, 음악, 코딩 이런 건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파고 알파폴도 왓슨 챗GPT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조수가 될지 막강한 적수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 능력입니다. 내가 이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언어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2017년 10월 19일 날 네이처지 표지 제목이 직업의 미래였어요. 이 요점이 뭐냐면 이 당시에 초등학생의 65%는 지금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됐습니다. 자, 없는 직업이 65%면 모르는 직업까지 한 8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초중고생은 지금 내가 모르는 직업에 80% 내가 모르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조언을 하세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너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너는 이 대학에서 이런 걸 전공한 게 좋겠어 라고 조언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엄마랑 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엄마랑 싸우려고.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아는 데서 하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분이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따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네. 더 망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좋아하는 걸 취미라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과학자니까 선생님, 관장님이 과학과 수학을 얼마나 좋아했길래 과학자가 됐나요? 그런데요.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음악 좋아했고요. 스포츠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옛날에 운동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학교 학생 900명 중에 두 번째로 빨랐어요. 900명 중에 두 번째로 빨랐어요. 야, 그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가 한 300개쯤 있다면 내가 전국에서 300등에서 600등 사이겠네. 달리기를 한 500등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렵겠는데? 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오해였어요. 뭐가 오해였냐면 고등학교가 300개가 아니라 2360개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최대한 찾아내야 됩니다. 잘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다 해봐야 되나요?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여행도 많이 고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렇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난 좋아하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축구 좋아해요. 축구 잘하잖아요. 엑소 춤추는 거 좋아해요. 춤 잘 추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일치하는 사람은요 전국에 0.1%밖에 안 돼요. 내가 0.1%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좋은지 잘하잖아요. 잘하는 걸 빨리 최대한 찾아내야 돼요. 그다음에 갭 이어를 갖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12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고등학교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떨어 재수한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떨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떨어지고 대학교 떨어지고 대학원 떨어지고
다 떨었어요. 제가 한 번에 간 건 군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른 친구보다 뒤처졌냐? 그렇지 않다며요. 저는 대학 동기 중에 가장 최고위직까지도 올라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가지고 몇 년 늦어진 거죠. 처음에는 그 떨어지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인문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의 약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는데 정작 필요한 건 우리에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인문학 그러면 우리가 문학, 역사, 철학 생각하는데요. 중세 시대의 인문학이 뭐냐면 중세 시대 대학은 2년제였거든요. 대학 2년제 졸업하면 직업 학교를 가는 겁니다. 자, 대학은 유니버시티고 직업 저거는 직업 학교 스쿨이잖아요. 그 로스쿨 메디컬 스쿨은 직업 학교인 거예요. 대학에서 7과목을 배우는데 1학년 때 배운 법이 문법, 수학, 논리학이었어요. 요즘 대학으로 치면요 글쓰기입니다.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음악, 산수, 기하, 천문인데 음악은 악기 다루고 노래한 것도 있지만 반은 수학이고 반은 과학이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글쓰기와 과학이에요. 글쓰기와 과학이 기본적인 인문학이고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소양인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글쓰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많은 지식들은 지식을 얻는 방법이 많아요. 내 머릿속에 넣지 않아도 지식들은 널리 있는데 그 지식을 내가 필요한 걸 딱 끄집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말로 하는 거. 그림도 말로 그리고 음악도 말로 그리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 하느냐예요. 말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다 자기들은 문학을 읽으면 성장했으면서 애들한테는요 과학책, 인문책 읽히는데요. 과학책, 인문책의 한계가 뭐냐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력이 별로 늘지 않아요. 거기다 과학은 문제가 뭐냐면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문학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게 돼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독서력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중2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6년 동안 다음 날이 시험만 아니면 삼중당분과 문학책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과학자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대천 교수, 정대승, 장대익, 전중환, 이명현 등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문학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문학만큼 여러분을 강하게 하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오늘 강의가 아니더라도 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한 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읽고 책은 너무 두꺼운 책이어서 김탁한 작가의 사랑과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읽은 게 좀 옛날 책이긴 한데 그 갈릴레오의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14세기 책, 여러분에게 관한 책 아니에요. 필요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잠깐 본 책은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이 뭐예요? 이런 책이 철수와 영이라는 출판사 나왔는데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보내줘서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주로 그 자연사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봅니다. 서평에 쓰는 것도 주로 그런 것들이고 최근에 쓴 책 중에 그 데이비드 해스컬이라는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해스컬 책이 몇 권이 나왔는데 노승영 씨가 번역한 거고 뭐 나무의 노래든지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책들이 있는데 얼마나 과학자들이 문학적으로 잘 쓰는지를 보여준 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 건다면 심채경 박사 아시나요? 알쓸인자 거기 나오시는 심채경 박사님의 책을 꼭 권합니다. 천문학자는 뭐 별을 보지 않는다 이런 책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글을 아름답게 쓰는가. 사람들이 막 놀려요. 당신은 어떻게 과학자가 이렇게 글을 잘 써요? 그러는데요. 저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과학자가 아닌 인문학자들이 글을 잘 쓰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 특별하게 다 글쓰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없는 글쓰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글쓰기는 결국에 읽기입니다. 읽기의 결과예요. 근데 읽는다고만 해서 잘 써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때는 글 쓸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 카톡이라니까 매일 못 쓰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뭐 한 반 페이지 되는 글을 내가 블로그나 뭐 카톡이나 어디에서 써서 친구들과 같이 보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쑥 성장하는 걸 자기를 느끼게 돼요. 대학만 가도 글 잘 쓰는 친구가 사실 성적 잘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여기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